예, 올해 1월의 흐름은 뭐 예상 밖으로 엄청 강했고요, 시장이. 2월은 좀 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쉽니다, 시장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에서 질문들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드럽지만 우리 날카로운 시각의 또 이동훈 대표님. 오늘 주제는 잠깐 랠리 후의 숨고르기인데요. 2,500 돌파 조건은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2,476입니다. 2,500은 뭐 이번에는 뚫고 갈 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요? 예, 뭐 다음 주 CPI만 좀 무난하게 나온다라면 네. 또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좀 매물 소화 이후에 좀 재차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OMC가 있었고 제롬 파월 의장의 이코노미 클럽 연설이 있었고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엔 또 보면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줄줄이 예. 약속이나 한 듯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나요? 예, 우선 이제 1월에 강세를 보였던 논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네. 1월에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어쩌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쪽으로 가거나 또 연착륙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냥 둔화 정도 되는 거로 네.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요국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리면 이제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논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뒷받침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라는 확실한 매수 주체가 등장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지수, 코스피 지수를 뒷받침해주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주면서 시장이 밀리지 않고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가 아직까지는 훼손된 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근데 있고. 이제 기대감이 너무 빨리 많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실제로 보면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보면 긍정적인 어떤 전망하는 데가 한 80%, 아니 10%대 중반 정도 되고 네. 부정적인 전망하는 데가 80%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착륙을 걱정을 해서 주가가 못 올라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걸 그만큼 못 채운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일단 올라와 놓고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모색한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전반적인 남은 2월의 흐름은 횡보 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제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겁니까? 예, 조금 이제 매물 소화한 이후에 이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월에 이제 2,500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월에 워낙 그 삼성전자 반도체나 그 당시 은행주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요.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들은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약간 중소형주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코스닥을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연속해서 코스닥을 사고 있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4개월 산 사례가 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들의 투자자, 이제 개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코스피는 뭐 그런 경우 많지만 코스닥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잡히냐면 우리가 보통 중소형주 장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지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형주 지수에 비해서 중소형 업종 지수는 절반밖에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 강도도 12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지 않은, 또 2월은 지금 3분의 1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5천억 원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예탁금,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 의미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예탁금 보시면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매도로 나오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와서 이제 약간 늘어난 걸로 잡힌 거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코스닥의 중소형 장세라고 보기보다는 코스닥에서 대형주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전체 매수의 절반을 2차 전지주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엔터주와 이제 2차 전지주가 주도를 하고 그 안에 작은 어떤 테마주 몇 개가 돌아가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결이 조금 디테일한 걸 얘기하니까 다르네요. 코스닥이 강하니까 개별주, 테마주, 중소형주가 강할 것 같이 보이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주식보다는 결국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쪽들, 또 아까 뭐라 그러셨죠? 2차 전지 또는 아니면 뭐 IT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포진돼, 상위에 포진돼 있으니까.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사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표현을 수박 장세, 참깨 장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박 장세라는 거 뭐냐면 한 바퀴만 굴러도 멀리 가잖아요. 근데 참깨는 막 100바퀴 굴러도 수박 한 번 가는 거 못 되거든요. 근데 참깨 장세는 자잘한 어떤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참깨 장세라고 그러고, 수박 장세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한 바퀴만 불러도 외국인들이 지분 평가이익은 크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 자체가 그 상단에 있는 대형주 쪽이 또는 아니면 아예 시가총액이 낮은 어떤 소폭의 어떤 테마주 정도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아주 극단으로 좀 나눠 있는 뭐 그런 장세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나 IT 소부장이나 뭐 일부 엔터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죠? 예. 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과거의 완벽한 중소형 장세는 또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장주들은 올라오더라도 좀 믿지 말자, 속지 말자 이런 기조였는데 나스닥이나 빅테크지들이 워낙 강하면서 국내 성장주들도 꽤 그냥 낙폭 키 맞추기라고 하기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예. 그죠? 꽤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데 이게 경원시하기도 그렇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가치주가 한때 각광을 받던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에너지주가 강하거나 이제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강하거나 이런 국면일 때 이제 가치주 쪽을 많이 바라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 대비 국제유가는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가치주의 가격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많이 싸져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경기 회복이 된다라면, 금리가 고점을 쳤다라면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성장주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나스닥 차트 보고 계신데 네.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통 200주선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한번 튕기고 나서 올라가고 나면 좀처럼 그 선을 다시 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보통 200주선인데 저게 4년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어떤 추세를 극복을 하면서 돌려졌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악재를 이제 반영을 하고 돌아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공매도 쇼커버 현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고비는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CPI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CPI에서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한번 살짝 넘어갔던 지난주 고용지표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무난하게 나온다라면 이제 바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CPI가 예상과 달리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난주 고용지표하고 맞붙어서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좀 2월에는 남은 기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고용지표가 좀 튄 측면이 좀 있어 보여서 네. 현재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일 날 발표하거든요. 다음 주잖아요. 예.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근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걸로 보던데, 왜냐하면 뭐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1월에 좀 그 물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세부 조정을 좀 한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약간 구조적으로 1월 흐름을 조금 지표를 나쁘게 만들고 그 이후는 좋아지는데 1월은 조금 부담스러울 걸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실제로 전월 대비는 좀 오히려 지난달보다 올라가는 0.5%포인트 상승을 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올라갔다든가 국제유가 휘발유 가격이 좀 반등했다든가 이런 요인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서 바라본 상태고, 또 임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걸 투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예상치 자체를 거의 맞춰서 보고 있어서 그렇게 튀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성장주가 뭐 결국은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강한데 2차 전지 성장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2차 전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우리가 성장주로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금리가 좀 떨어질 때에 수혜받는 그동안 눌렸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은 좀 비중을 실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이제 이전의 관점에서는 보통 성장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지금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업종에 좀 후하게 보는데,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게임주, 뭐 이런 엔터주 이런 종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유동성 국면에서 강한 종목이고,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라면 이제 뭐 그런 쪽 종목보다는 아마도 뭐 소부장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아니면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갈 수 있어서 좀 제약바이오 쪽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로서 말씀하신 이제
AI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반도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부각은 있지만 금리가 단순히 좀 더 이상 안 오른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 말씀하셨고요. 유가를 좀 봐야 됩니까? 사실 유가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갔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들은 무엇인지 이게 기조적으로 오르는 건지 또 유가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올라가는 요인들은 좀 조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 공급하는 공급 단가를 인상을 했거든요. 네. 인상을 하면서 다음 단계 더 올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이제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시리아하고 또 튀르키예 지진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유가가 만약에 85달러 정도까지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상당히 또 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국제 유가가 80달러 초반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85달러 부근에서 만약에 환율이 다시 1,300원대를 넘본다든가 이러면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환율과 좀 묶어서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우디가 아시아 쪽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렸군요. S-오일 리포트 읽어보니까 그 아람코 쪽에서 가져오는 게 좀 원가가 낮아졌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또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는 거고 하반기에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는 건데요. 예. 그렇게 보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주를 좀 봐도 되지 않나요? 예, 뭐 정유주는 네. 이제 수혜는 되는데 다만 이제 상대적 비교. 그러니까 제가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정유사 근무한 한번 에피소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적이 이렇게 확 부각되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우선시 된다라기보다는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이다 정도. 그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AI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열풍이 아니라 뭐 돌풍이 정말 불고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챗 GPT가 이제 공을 쏘아 올렸고 다른 회사들이 구글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국내 네이버 다들 뭐 바이두 우리도 있거든. 예. AI 관련돼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업종이 또 수혜를 받나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네. 챗 GPT에다가 질문을 넣어봤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동훈 대표한테 물어봐 이렇게. 그래서 했더니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독학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네. 너무 심플하게 했나서 제가 좀 자세히 질문을 다시 올렸더니 네. 좀 세세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천주 한번 줘보세요라고 네. 이제 저 질문을 넣었더니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세요 하는데 맨 하단에 네. 그렇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 이 문구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지만 머니투데이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이런 건 안 나오죠? 참고하세요. 이제 예. 여러 가지 어떤 매체라든가 예. 이런 거 참고하세요는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주들이 실적 공개하는 자리에서 AI를 언급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뉴스의 검색량이. 예, 그리고 오늘 당장 이제 구글 주가가 이제 급락하게 된 그렇죠. 것도 사실은 그 관련된 어떤 대학만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제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저기 네. 보시는 게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갑자기 검색량이 언급량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뭐 이거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AI로도 사람이 안내를 하는 그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저도 어제 또 신기해서 좀 솔트룩스에서 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뭐 제 회사 홍보하는 동영상도 만들어보고 해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주목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아직 지나치게 좀 앞서간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해서 이미 완성된 것 같이 앞서간 측면이 있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솔트룩스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포털 다음이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좀 국한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낫다라고 봐야 되지. 네. 이지만서 뭐 테마성 종목들을 이제 신규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고 근데 봐야겠습니다. 이제 AI 전체를 투자자들이 너무 올라서 아직 실체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기에는 워낙 그 영향력이 셀 것 같아서. 그 항상 주가의 상승은 뉴스량에 비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뉴스량 자체가 워낙 많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처음에 한정된 종목에서 자꾸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예.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가총액이 올라간 종목을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같이 따라주고 있는 어떤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같이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좀 더 봐야 되고요. 네이버 같은 회사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솔트룩스를 잠깐 언급하셨고요. 그밖에 뭐 보안주나 또 이제 저희가 관심 업종이라 좀 종목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만 보안주나 증권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AI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보안주는 아무래도 그 보안하는 과정에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증권업종은 이거 자체가 거래 대금을 급증시키고 있거든요. 테마성 종목들이 활성화되면서 이틀 전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작년 4월 이후에 최대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권주 또 급등을 했거든요. 뭐 STO라는 어떤 이슈하고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증권업종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 발표를 다음 주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후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예,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들과 거기에 공급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이 컸다가 이제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BH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크게 빠졌다가 이제 바닥 잡고 돌아서는 종목들, 뭐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분산해서 좀 투자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님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치시면 이전 내용까지 다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